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는 소위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발표를 하고 언론을 이용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합니다. 언론의 기본은 취재를 통해 사실을 검증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우리 언론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이런 걸 따옴표 저널리즘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왜냐면요, 제목부터 참 이상하다, 참 느닷없다, 생뚱맞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대개 이런 발표에는 개선이나 개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선진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학교육 후진국이었다는 겁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은 제목만 봐도 의심스러울 텐데 이상하다거나 그런 비판적인 기사를 내놓는 언론사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수학교육 후진국에서 살아왔나?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소위 선진화 방안이라는 정책 내놓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의 수학 성적 어떻습니까? 국제학력 평가에서 줄곧 5위 안에 들었잖아요. 2012년 수학교육 선진화 이후에는 오히려 등수가 하락했네요. 선진화 방안이 등수 낮추기인 건 설마 아니죠? 물론 시험 점수나 등수가 실제 성취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IQ 테스트 점수 지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필 시험을 포함해서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과연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평가 도구 아직 개발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죠. 수학 능력 시험 출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말을 믿어도 됩니다. 아무튼 시험 점수는 그냥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런 국제학력 평가 결과, 즉 우리 아이들의 시험 성적 발표 때마다 누가 가장 흥분하고 좋아했습니까? 교육부 관료들, 수학교육 전문가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마치 자신들이 업적이냐 어깨에 힘 팍 주고 목소리도 힘 팍 주고 자화자찬하게 바빴잖아요. 하지만요, 이것도 한번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부 수학교육 전문가 이 사람들이 이런 평가 결과에 과연 무슨 기여를 했을까요? 이건 말이죠. 순전히 자기 자녀를 학원에 보내기 위한 그래서 모은 학부모들의 쌈짓돈, 그리고 시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풀이를 집과 학원에서 여러 번 반복 연습했던 우리 아이들의 고통이라는 그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결과입니다. 정말 눈물겨운 성적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여한 거 경쟁만 시킨 겁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가 수학교육의 후진국이다, 그러니까 선진화를 해야겠다, 이런 호들갑을 떠는데 참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교육부 관료들과 수학교육 전문가들이 후진국 수준이고 학부모 학생은 선진국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만 스스로 정신 차리는 것, 이게 진정한 수학교육의 선진화거든요. 수학교육을 놓고 선진과 후진을 논하는 거, 이것도 마뜩치 않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요, 수학교육 발전 5개년 계획 뭐 이런 것까지 발표하더군요. 나이 든 사람은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들 겁니다. 그 옛날 박정희 시절에 잘 살아보세 뭐 이렇게 외치면서 선진국 따라잡자고 무슨 군사작전 벌이듯이 국민들 허리띠를 졸라매게 강요하던 그때 그 시절 매일같이 듣던 구호였거든요. 무슨 군사작전하는 것처럼 몇 차 5개년 계획 이런 거 지금 누가 합니까? 베트남,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이 하잖아요. 선진화를 하자면서 후진국에서 하는 정책을, 그것도 경제가 아닌 교육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 가당치도 않죠. 시대착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니까 그런 발상이 나오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도대체 수학교육 선진화는 과연 어떻게 하는 거죠? 수학교육 선진화라고 거창하게 포장을 했는데 결국 핵심은 새 교과서 제작입니다. 자신들이 주도해서 교과서를 만들면 아이들이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전에 먼저 지금까지 이런 교과서를 왜 만들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새 교과서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만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교과서의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그런 성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번에 내놓을 새 교과서가 있으면 수학교육 선진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 교과서를 스토리텔링 수학교과서 이렇게 명명합니다. 하지만 이 용어도 수학교육 선진화라는 말처럼 생경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쳇말로 좀 거칠게 표현하면 듣보잡이에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입니다. 좋아요. 일단 여기서 스토리텔링 교과서의 실체가 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이게 바로 그 교과서입니다. 3학년 1학기 분수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존 교과서와 다른 점이 금방 눈에 띄죠? 단원 첫 페이지부터 무려 6쪽이나 사파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업에서 과연 이걸 뭘 하라는 건지 선생님이 사파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 들려주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윤호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슈퍼에 갔습니다. 싱싱한 수박이 있습니다. 정말 단 꿀 수박입니다. 맛 좋은 사과 있어요. 여기저기서 물건을 파는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께서는 윤호와 동생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수박과 사과 모두 참 맛있을 것 같구나. 좀 살까? 네. 빵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빵이나 케이크 중에서 먹고 싶은 것 있으면 골라보렴. 빵 매장 진열대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빵과 케이크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정말 종류가 많기도 하네. 동생이 놀라 말했어요. 윤호는 동생과 어느 것을 고를까 고민했어요. 오빠, 이 초콜릿 케이크도 먹고 싶고 치즈 케이크도 먹고 싶어. 윤호는 동생에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빵 매장 아저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케이크를 조각으로 사가면 좋을 것 같구나. 그러고 보니 케이크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판매하고 있었어요. 윤호와 동생은 초콜릿 케이크와 치즈 케이크를 조각으로 사기로 결정했어요. 먹고 싶은 것은 골랐니? 어머니께서 수박 반 통을 사서 어느새 옆에 와 계셨어요. 아참, 도화지를 다 써서 도화지를 사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몇 가지 물건을 사가지고 올 테니 저기 문구 매장에 가서 골라보고 있으렴. 어떠세요? 당최 뭔 얘기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각 케이크 파는 슈퍼마켓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분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수학을 전공한 제 자신이 그런데 이제 막 분수를 배우는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요? 윤호는 동생과 함께 문구 매장으로 갔어요. 오빠, 전지, 이절지, 사절지, 팔절지, 16절지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진 거야? 그런데 팔절지가 사절지보다 더 작네. 숫자가 큰 도화지가 더 큰 거 아니야? 호기심이 많은 동생이 윤호에게 질문을 했어요. 윤호는 도화지의 이름을 흔하게 사용하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떻게 붙여진 이름인지는 잘 몰랐어요. 윤호는 도화지의 크기를 살펴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구나. 윤호는 동생에게 도화지의 크기를 비교해 가면서 이름이 어떻게 붙여진 것인지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정말 황당합니다. 2절지, 4절지, 8절지 이 종이들 물론 이거는 분수와 관련이 있어요. 2절지는 전지의 2분의 1, 4절지는 2절지의 2분의 1이니까 전제 4분의 1이죠. 8절지는 4절지의 2분의 1이니까 전제 8분의 1이죠. 이렇게 분수를 이용해서 종이 크기를 결정한 건데 하지만 일반인들도 잘 몰라요, 이걸. 분수를 알고 있어도 이것이 분수를 응용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분수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준다? 참 그렇네요.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도화지를 고르고 윤호와 동생은 키를 재어보았어요. 오빠, 내 키는 얼마야? 125cm보다 7mm 더 커. 때마침 이 모습을 보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키를 재고 있었구나. 동생의 키는 몇 센티미터이니? 어떻게 동생의 키를 센티미터로만 나타낼 수 있을까? 궁금해진 윤호는 어머니께 여쭈어 보았어요. 우리 윤호가 참 좋은 질문을 했구나. 그런데 출출하지 않니? 집에 가서 간식 먹으면서 알려줄게. 네, 어머니. 윤호와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125cm 7mm인 발 크기를 센티미터로만 나타낼 수 있다고 묻는 오빠의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125.7이라는 소수의 필요성을 알려주겠다는 그 갸륵한 뜻. 하지만요, 참 억지스럽잖아요. 소수가 필요한 상황 제시. 이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궁색하게 이런 것들을 넣은 겁니다. 자, 이것이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라는 건데 이러면 수학 쉽게 공부할 수 있나요? 수학이 재밌어지나요? 교과서 풀자들도 스스로 민망했나 봅니다. 지도서에 이런 문구를 넣었어요. 제시된 내용은 참고용 자료이므로 교사 재량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자, 우린 이런 걸 제공했으니까 알아서 재구성의 수업에 활용하라. 현장 선생님께 이렇게 미룰 거면 뭐 때문에 6쪽이나 되는 아까운 지면을 사파로 채웠는지, 그리고 동화 같지도 않은 동화를 들려주라고 한 차시라는 아까운 수업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는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요,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거의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시범 수업이나 공개 수업할 때,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의 수업에서만 이걸 사용하는 척합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 학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 선생님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분수 수업은 이전과 다를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도 달라진 거 없는데요. 제목도 여전히 등분에 집착하고 있어요. 피자를 나누는데 어떻게 하면 똑같이 나눌 수 있냐고 묻는데요. 참 답답하죠. 배워야 할 분수는 없고 똑같이 나누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눈 것들이 서로 같은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렇게 묻는데 이것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요? 대보면 알지. 여러 나라 국기들에서 똑같이 나누어진 것을 고르라는 문제. 왜 이렇게 등분에 집착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네요. 분수는 언제 배우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문제를 보세요. 삼각형, 사각형,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조각이 있죠. 모양이 다르지만 넓이는 모두 같아요. 하지만요, 아이들에게 이거 설명하기 어려워요. 아직 넓이를 배우지 않았거든요. 분수 단원인데 아직도 분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교과서들을 살펴보면서 지적했던 이런 문제점들 수정되거나 개선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들 보완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동화 같지도 않은 동화를 계속 들려주는 거, 이게 교육부가 내놓은 수학교육 선진화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교과서라고.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뭔 일을 하려면 좀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부끄러움이 뭔지도 알 수가 없죠. 수학 그런 거 아닙니다. 동화 같지도 않은 동화 읽기는 아이들의 수학 학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중요한 건 맥락이에요. 맥락의 중요성, 그 실체 제가 보여드리죠. 저도 여러분께 이 우리나라 교과서를 검토하면서 이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이 참 좋아요.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교육부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은 이 교과서를 보셨잖아요. 이건 참 좋아요. 이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제가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스토리가 있는 교과서가 어떤 건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 수학 학습에 필요한 스토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모든 별로 주문한 겁니다. 상황이 4개의 사파에 제시되어 있어요. 각 모든 별로 샌드위치를 똑같이 나누어 먹는 상황이죠. 설명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사파만 보면 됩니다. 어느 모둠의 학생이 가장 많은 양을, 그리고 어느 모둠이 가장 작은 양을 각각 나누어 갔는지 어떠세요? 그냥 알 수 있잖아요. 분수 몰라도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분수가 시작됩니다. 각각의 양을 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이제부터 익히니까요. 사파에 그려진 상황이 왜 도입됐는지 이해하시겠죠? 똑같이 나누어 가신다는 건 나눗셈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이 나눗셈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 사람 몫을 구하는 나눗셈을 하고 다시 분수로 표기하면서 분수 도입하는 거. 이게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에서의 스토리, 수학에서의 상황, 이럴 때 필요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우리 교과서의 슈퍼마켓을 떠올려 보세요. 참 비교되지 않나요? 그 이유,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슈퍼마켓을 등장시킨 거예요. 스토리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할 중요한 교육장치입니다. 연극의 무대 배경과 같은 거예요. 배경이 없으면 연극이 썰렁하잖아요. 스토리 재미 위한 게 아니에요. 재밌는 공부가 무슨 놀이예요? 재미있게? 공부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수학 학습에 필요한 거요. 재미가 아니에요. 흥미입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르죠. 재미는 영어로요. fun이에요. fun이 아니에요. 수학 공부는. 흥미, interest, interested in. 관심 있다? 이런 겁니다. 수학을 재미있게 공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수학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공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과서의 스토리를 보세요. 이게 재밌어요? 흥미를 유발합니까? 전혀 아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르치고자 하는 수학 개념이 어떤 맥락에서 왜 필요한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스토리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것들이 되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교과서의 문제들 어떠세요? 여기에 문제들이 계속 이어가는데 두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되어 무인도에 남게 되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코코넛즙을 짜서 나눠 마신다. 뭐 15소년 표류기 뭐 이런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비슷한데 좀 억지스러운 상황처럼 보이죠.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을 제시했을까요? 분수 표기에서 분자와 분모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이 문제는 그림을 보면서요. 분모가 5인분수와 분모가 2인분수, 또 분모가 3인분수와 분모가 6인분수를 각각 표기하는 연습 문제입니다. 분모, 분자가 굳이 무엇이라고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문제들 참 다양하게 제시했어요. 어림많은 문제도 있는데 그 다음 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눈금을 분수로 표기하는 거 앞에서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분수를 보고 직접 눈금으로 표기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참 재미있어요. 코코넛 2분의 1이 들어있는 캔과 3분의 1이 들어있는 이 두 개의 캔을 하나의 캔에 담을 수 있을까? 아니면 넘칠까? 뭐 이런 문제입니다. 덧셈 문제 같아 보이지만 덧셈 아닙니다. 추론 문제입니다.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요. 3분의 1이라는 건 2분의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된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인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하면 하나의 캔에 넘치지 않고 담을 수 있다. 이런 추론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왜 나왔냐면요. 이후에 분모가 다른 분수의 합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과 같은 그런 분수의 합을 공부하기 위한 일종의 떡밥이에요. 마치 영어의 복선과 같은 겁니다. 분수 개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의 제시. 컨텍스트, 즉 맥락의 힘입니다. 스토리가 아닙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이 교과서는요. Mathematics in Context라는 미국 교과서예요. 컨텍스트, 즉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 수학을 찾아낸다. 뭐 이런 뜻입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롬버그 교수하고 네덜란드의 우트레흐트 대학이 있는데요. 여기서 프로이드 엔탈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이 롬버그 박사가 이 연구소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손을 내밀었죠. 그래서 만든 겁니다. 제가 교과서 집필을 세 번째 할 때인 1990년대 말에 이 교과서를 처음 발견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수학 교육은요. 수학 개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에 응용하는 거. 이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Mathematics in Context 이거는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제가 놀라운 겁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수학적 개념을 추출해 나가고 있거든요. 왜 그랬냐면요. 학생들이 직접 수학 개념을 만들어 보게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서로 토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자신의 추론 과정을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하거든요. 이때 다른 학생들은 그 전략을 경청하게 되죠. 제가 만들고 싶었던 수학 교과서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는 이걸 구입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맞게 뭔가 이렇게 바꿔치기를 좀 했죠. 몇 달 진행하다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작업이 너무 방대해서 주어진 집필 시간에 맞출 수도 없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죠. 우리나라 검인정 교과서 체제의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스콘신 대학 롬버그 교수한테 연락했죠. 이거 내가 한국에서 번역하겠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번역해가지고 국내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정도 지났더니만 교육부에서 2012년이죠.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보신 책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MIC 교과서를 흉내낸 것 같아요. 제가 번역한 책을. 하지만요. 스토리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MIC 교과서 여기 지금 보여드린 것하고 아까 보여준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 비교해 보세요. 완전 짝퉁입니다. 어떤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Mathematics in context, 이건 실생활 수학이다. 착각한 겁니다. 공부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수학은 실생활 수학이 아니고 맥락이 있는 수학입니다. 이런 짝퉁 전문가들하고 교육부 그리고 출판사와 사교육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 탄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012년부터 얼마나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해서 떠들었는지 정말 요란했죠. 그런데 그렇게 요란했던 스토리텔링 수학 모두 어디로 사라졌죠? 그러면 당시 이 교과서로 공부해야 했던 우리 아이들은 실험실의 생쥐였다는 말입니까?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으니까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건 마치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타미플루라는 비리 합작품을 만들어낸 골든 트라이앵글 기억하시죠? 이걸 떠올리게 합니다. 요즘도 유사한 일이 벌어져요. 체험 수학? 교구를 활용한 수학? 뭐 이런 것들로 또다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호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또다시 실험실의 생쥐가 되고 있어요. 이거 계속 반복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미리 다음 영상의 내용을 예고합니다. 스토리텔링 수학교과서라는 이상한 책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했던 수학교육 선진화라는 이 정책을 둘러싼 교육 세력들의 먹이사슬이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밝혀보겠습니다. 굿데이.